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반나절 동안 광주를 여행한다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고 싶으세요? 네, 광주 분들이시니까 제가 조언을 해볼게요. 5.18 민주문. 예, 5.18 예, 민주문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시장. 시장? 어떤 시장이요? 광주의 큰 시장. 아, 그래요. 어떤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우선 대인시장. 대인시장이요. 얼마나 오래된 시장이에요? 네, 대인시장이요. 여기 교보생명 있는 쪽도 그쪽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어디 한번 말해주고 싶으세요? 광주극장. 네? 광주극장. 광주극장이요. 광주극장은 어떤 공연을 주로 하나요? 주로 독립영화. 독립영화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독립영화 전용 극장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거의 광주극장이. 이번에 광주 출신 다큐 영화 하시는 분 상 받으셨죠? 엊그제인가요? 베리타스? 그 하버드의 진실을 밝힌 영화로 저도 그 기사 보고 되게 반갑게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도시를 가시면 어디를 주로 가시나요? 시장이요. 번화가요. 번화가, 아 맞아요. 저도 오늘 여기 금남로 뒤에 가다 깜짝 놀랐어요. 명동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요. 여기 금남로 뒤에 여기 한번 이렇게 걸어다녀 봤고요. 여기 예술의 거리 있는 데 가서 대리시장은 못 건너가지고 거기까지 건너갔다 와봤고요. 조선대학을 보긴 했는데 안에 캠퍼스는 못 들어가 봤고요. 도서관이나 책방은 아직 못 가봐서요. 저는 옛날부터 여행할 때 습관이 어떤 새로운 도시나 새로운 지역에 가면 세 군데를 꼭 가봐요. 한 군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고요. 또 한 군데는 학교예요. 대학을 가보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헌책방이랑 서점을 같이 가봐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책을 읽고 무슨 책이 있는지 또 어떤 헌책이 나와 있는지 뭐 태국에 가도 저는 태국에 있는 헌책방을 가는 거 좋아하고요. 태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도서관을 가는 거 좋아하고요. 거기 있는 학교 도서관 식당에서 꼭 밥을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와 있냐고 물어보면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대학은 보통 도시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또 금방 친구가 돼서 반나절을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요즘은 제가 지방 강의를 다니는데 일부러 반나절 혹은 하루씩을 시간을 더 내고 강의를 이렇게 갈 때 해봐요. 항상 제가 부산에서 어디를 보고 가면 부산의 희망을, 부산의 움직임을, 부산의 변화를 혹은 아주 오래된 부산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봐요. 제주에 가도 그렇고요. 부산에 가도 그렇고요. 광주에도 제가 오면서 광주에 있는 제가 원래 아는 오래된 또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내일 반나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여쭤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광주를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라 저 내일 5.18 가고 싶고요. 저 내일 금남로 가고 싶고요. 저 내일 대인시장 가고 싶은데 저를 안내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은 제주도에 가도 제주에 가서 무엇을 볼지 정하고 가나요? 안 정하고 가나요? 네, 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공정여행을 하는 팁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저는 여행 중에 하루는 적어도 제 일정 중에 반나절은 정하지 않고 가요. 그래서 그 지역분들에게 물어봐요. 그게 태국이건 그게 인도건 그게 뉴욕이건 그게 어디건.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가이드북을 들여다봐도 여기서 아무리 웹사이트를 뒤져봐도 관광청을 뒤져봐도 여러분이 느끼는 광주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광주에 대한 책이 있나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광주를 그대로 담아놓은 웹사이트가 혹시 있나요? 그런 걸 찾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저희가 여행책 하면 떠오르는 딱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죠? 랜디플랜이 또 러프가이드, 외국에서는 이 두 개의 그 영어권 책이 제일 유명한데요. 룬리플래닛의 서울편, 한국편을 한번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영어 이제 국제이해센터 하시니까 외국인 가이드를 위해서 한국편 룬리플래닛 혹시 영어로 된 걸 읽어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게 한국어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무엇인지 모를 불편함이 있어요. 서울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보면, 또 한국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보면 뭔지 모르게 탐탁치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로니 플래닛의 저자는 현지인이 될 수 없다는 필자 선정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자를 위한 그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지 사람의 시선으로, 이방인의 시선으로,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뭘 보면 좋고, 뭘 먹으면 좋고, 어디에 묵으면 편할지를 이방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써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주로 많이 여행했던 지역은 중동 지역이거든요. 중동에서 예를 들면 베이루트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베이루트가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레바논.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맞추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베이루트 가면서도 몰랐어요. 비행기 예약하려면 나라를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나오잖아요. 베이루트를 제가 어느 나라 수도인지를 몰라가지고 베이루트 국제활동 때문에 가면서도 예약을 못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중동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레바논 가면서 깨달았었거든요. 레바논에 따로 로니 플래닛이나 가이드북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점에, 여기 광주 제일 큰 서점이 어디예요? 여기 그 건너편 금남로에 있는 충장서점, 거기 1층에 크게 있는데요. 그렇군요. 충장서점에 가서 그 로니 플래닛을 쭉 찾아보세요. 아시아에서 혹시 라오스가 독립된 한 권으로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로니 플래닛이 꽂혀 있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읽어가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편중된 어떤 나라들에 대한 정보만 단행본으로 집약돼가지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2007년에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건강 인구가.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떤지 궁금해서 2010년 데이터를 엊그제 문광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010년 말 데이터가 1억 아니죠. 저희 인구가 얼마죠? 1,245만 명이에요. 2007년에 1억 3천만 인구, 출국 인구를 돌파했는데 지금 환율이 1,160원 되죠. 이 환율이 높아지면서 약간 저조한 그런 상태를 가고 있어요. 전 국민의 20% 정도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저희 아이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중에 광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학연수를 안 가도 혹시 취업이 되나요? 광주는? 되나요? 가도 안 돼요. 가도 안 가는데 안 가도 안 되죠. 네.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이 아이가 저는 안산에 살았어요. 그때 1학년에 학교를 딱 입학했는데 엄마들이 유럽 여행 가려고 돈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시려나 하고 유럽 여행 어디로 가실 거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무슨 유럽 여행 돈을 모으냐니까 유럽 여행 적기가 초등학교 5, 6학년이래요. 아직도 유럽 여행 안 가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에 유럽 여행을 가면 아시아나 가까운 나라는 언제 가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유치원대 다 갔다 왔대요. 푸켓도 갔다 오고요. 필리핀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학연수는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1, 2학년이 어학연수 적기래요. 엄마가 학교 공부를 다 집에서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학연수를 미리 갔다 오고요. 5, 6학년 때는 견문을 넓히러 유럽 연수를 갔다 오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조기 유학으로 이제 갔다 오고요. 대학은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닌 다음에 다시 대학원에서 MBA를 하러 미국으로 간대요. 아직도 어학연수 안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 정도로 사회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활동 강의도 제가 하기 때문에 국제활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서울에서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유엔에 들어가고 싶다는 친구들,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여기 국제이해센터 인턴 오는 친구들 중에도 꽤 많죠. 근데 유엔에 가려면 몇 개의 언어를 해야 될까요? 3개 국어 이상을 해야 되죠. 4개 국어, 5개 국어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3개 국어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영어는 외국어일까요? 영어는 외국어를 한다고 말하지 않죠. 영어를 외국어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영어 외에 2개 국어나 3개 국어를 할 때 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클럽의 회원 수가 15만 명이래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17살 친구는요, 여권에 도장이 17개가 넘게 있고요. 20살 친구는 이미 20개가 넘게 있고요. 5살 친구도 여권에 도장이 5개가 찍혀있는 나라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저희 딸이 제가 압구정에 살면 덜 위화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행 가잖아요. 공정여행 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 아들만 필리핀 가본 게 다고 걔네만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면 학교에 와서 어디를 여행 갔었네, 어디를 여행 갔었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보고 엄마 나는 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희는 예전에 지도를 언제 처음 봤나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지도 배우죠? 4학년 때 배우죠. 보통 4학년 사회 이렇게 배우면서 어른들도 왜 사회과부도 이렇게 책 받았을 때 기분 생각나죠. 이렇게 지도 펼치면서 4학년 때 지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세계사 같은 건 언제 배웠나요? 네? 중학교 때 세계사 배우고요. 아, 제 말 이게 더 잘 들리세요 지금이? 네, 지금 더 잘 들리세요. 그랬죠. 세계사는 그때 배웠죠. 그런데요, 지금은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배우고요. 세계사를 배우기 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배우기 전에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요.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주 여성들이나 노동자들을 어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요. 원어민 교사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백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유학을 준비하고 어학연수를 준비할 때 뭐 어머니들도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돈이 있다면 아이를 영어 연수를 어디로 보내고 싶으세요? 혹은 20대 대학생들이 돈이 있다면 어학연수를 어디로 가고 싶어요? 미국, 런던, 캐나다 이런 데 가고 싶죠. 또 그런데 조금 형편이 어려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네, 호주. 네, 호주 달러 좀 싸니까. 호주도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네, 필리핀은 맨 끝에 가야 되고요. 호주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네, 싱가포르 가죠. 싱가포르 우리나라랑 인컴이 비슷한 나라죠. 싱가포르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인도나 뭐 이런 데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싼 데로 택해서 필리핀을 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밑에 보니까 여행사에 무슨 무안에 공항이 생겼나 봐요. 무안 세부 69만 9천 원 이렇게 써있는 거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 1월에 필리핀에 가는 표를 지금 구하려면요.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부산에요. 뭐 제주에요. 제가 지금 저희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두 주 내내 저희 활동가들이 표를 구하는 걸 보다 왔는데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필리핀 가는 표가 없냐. 1월 초에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 때문에 필리핀에 가는 표가 없고요. 필리핀의 어학연수 물가가 2배에서 3배까지 올라 있어요. 지난 5년 사이에 거의 3배 정도의 그런 이제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못 가면 캐나다 못 가면 호주 못 가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가고 있는 곳이 필리핀인데 필리핀도 가는 표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여행을 언어를 혹은 어떤 나라에 있었던 경험을 어학연수든 유학이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고 하는 그 어떤 흐름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지도가 한 장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세계의 굴곡을 평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미지 피스에서 이제 워크숍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2시간 강연을 다 안 하고 1시간 워크숍을 하고 1시간 정도 강연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도 워크숍을 할 때가 많은데요. 세계지도 다 떠오르셨나요? 네. 어디부터 그리셨어요? 한국. 또 다 다르죠? 또 네? 다 한국부터 그리셨어요? 어디부터 그리셨어요? 다른 데 그리신 분? 북유럽부터 그린 분도 있고요. 또 북미부터 그려서 온 분도 있고요. 또 네. 세계지도를 그릴 때 시작점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인데요. 6대6을 다 그리셨어요? 다 그리셨어요? 네. 그리고 다 못 그리신 분.
6개의 대륙을 혹시 머릿속으로. 네, 어디를 빼먹으신 것 같으세요? 어디를 그리셨어요? 아프리카를 못 그리셨어요? 그리신 거예요? 빼먹으신 거예요? 제가 누가 대답하고 계시냐? 네, 아프리카를 빼먹게 된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호주를 또 빼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남미를 조금 이렇게 작게 그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저희 머릿속에 지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북반구부터 그리셨어요? 남반구부터 그리셨어요? 북반구. 네, 이건 거의 동일하죠. 북유럽을 먼저 그리든 아시아를 먼저 그리든 북미를 먼저 그리든 우리 머릿속의 지도는 북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 한국이 중심에 있는 나비형의 어떤 세계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게 되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런데요, 세계 지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계 지도가 있죠. 호주 사람들은 남반구 지도가 위에 올라가 있는 지도를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지도를 익혀요. 저희랑 거꾸로 되어 있는 지도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에는 펜터스 지도라는 지도도 있고요. 여러 도법의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는 정확하게 지구의 비율을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왜 아닐까요? 맞아요. 불을,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불을 평면으로 폈기 때문에 불을 평면으로 100%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오차가 발생하고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격자로 그 경도와 미도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에 맞춰서 일정량의 지면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북반구와 유럽은 굉장히 면적이 커지고 남반구와 남미는 굉장히 이것이 축소되는 과정을 겪게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림 지도를 가지고 나서 뭘 하냐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지도가 지금 있으시죠? 네.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지도가 둥둥 떠있죠. 이제 좀 있으면 지도를 지워야 되는데, 자, 그 지도 위에다가 나라 이름을 툭툭툭툭툭 한번 찍어보세요. 나라 이름을 쭉 찍어보셨어요? 어디를 제일 먼저 쓰셨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어디요? 캐나다. 북미의 캐나다. 또 남극. 네. 또 한국. 또 케냐. 또 제일 많이 나라 이름 자신 있게 아는 대륙은 어디예요? 아시아. 네, 아시아에 어디 생각나셨어요? 태국, 싱가포르,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위치도 다 찾으셨어요? 대만 찾기 어려운데. 네, 그 아시아의 위치를 생각보다 잘. 그 다음은 어디가 많이 생각나셨어요?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 생각나죠?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덴마크, 네, 스웨덴, 유럽이 훨씬 저희가 나라 이름이 아시아는 적다 보면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데 한 10나라를 이렇게 못 넘기고 인도 차이나의 나라 위치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인도 차이나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지도 위에 이렇게 적다 보면 지도를 볼 때와 지도를 그릴 때와 지도 위에 정확한 위치에 그 이름을 적어갈 때 우리가 지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를 더 하는데 뭐냐면 그 북반구와 남반구 혹은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이미지 매핑을 다시 해봐요. 유럽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미술관. 네. 구체적인 것도 좋아요. 또 어디가 떠오르세요? 에펠탑. 네. 콜로세움. 축구. 또 돌로 된 돌길. 네, 돌길 떠오르죠. 또 알프스산. 네. 성은 안 생각나세요? 성? 예, 유럽 하면 성도 생각. 또 유럽에 가면 어디서 한번 차를 마셔보고 싶으세요? 노천 카페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죠. 아시아는 뭐가 생각나세요?
빈곤, 예, 또 야시장. 야시장, 예, 또 인력거, 예, 뚝뚝 뭐 이런 것도 있죠. 또 사원. 예? 사원. 사원, 사원도 있죠. 진짜 아시아에 사원이 많죠. 유럽엔 성당이 많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에 먹을거리. 먹을거리, 아시아에 먹을거리가 많죠.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아시아 하면 복잡. 복잡하고 더워. 더워요. 맞아요. 유럽 아시아면 덥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 파리에 가서 그 노천 카페에 앉아가지고 무릎 담요를 덮고 포인트가 무릎 담요에 있어요. 무릎 담요를 덮고 그 아침에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면서 그 파리지엔들처럼 이렇게 딱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있는 혹은 뭐 이렇게 그 주간지를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게 그 뭐죠? 그 유랑이라고 유럽 여행 간 카페에 보면 그런 뭐 막 그런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올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이제 시간을 내서 물어본다면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세요? 어디에서 그 이미지들을 보셨어요? 텔레비전, 또 영화, 또 잡지, 책, 예, 사진, 예,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죠. 제가 한 번 더 거기서 들어간다면 그 미디어에 예를 들면 신문에 실린 사진도 어떤 신문은 한겨레 사진, 조선 사진이지만 어떤 사진은 AP 동신 사진이고요. 어떤 사진은 또 그 여러 그 다른 나라들의 그런 사진이기도 하죠. 잡지에 실린 사진이라거나 또 여러분이 봤던 다큐멘터리라거나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의 국적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본 유럽에 대한 이미지,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 남극에 대한 이미지, 이탈리아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만든 미디어의 국적을 이렇게 따라서 더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로 그 이미지를 생산한 미디어는 어떤 매체일까요? 생각나는 미디어. CNN. 예, CNN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하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것도 지오 투어리즘 상 같은 것도 수여하고 있죠. 또 잡지도 우리가 보는 수많은 잡지 중에 뭐 예를 들면 여성지 같은 경우도 외국 잡지하고 제휴해가지고 한국판 기사만 끼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럼 뭐 밀라노 뉴스가 막 바로바로 나오고 이러잖아요. 요즘 여성지, 인테리어 여성지 같은 걸 보면 그러면 그 미디어의 생산자는 다 어디일까요? 보통은 BBC, CNN,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AP, 뭐 이런 미디어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나라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디어, 어릴 때 우리가 본 지도책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사회과 부도에서 제일 처음 지도를 접할 때 우리가 보게 된 그 지도는 동양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서양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예. 우리가 본 세계사는 누구에 의해서 쓰인 세계사일까요? 우리가 보고 세계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보고 자란 그 수많은 것들의 미디어의 주소를 찾아가 보고요. 그 미디어의 국적을 찾아가 보면 그것은 어떤 특정 나라들의 그 거대한 미디어 산업이 일어나고 또 여행 산업이 발달하고 또 그런 그 매체들의 시장이 있는 그런 나라들의 편중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학문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지역학이라는 게 있죠. 지역학, 광주학, 한국학, 일본학. 지역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아시아에 관해서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일본이 아시아의 대동아공영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공영권 추구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죠. 일본이 아시아를 연구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연구했을까요? 그 지역학의 연구 자체가 지배를 위해서 연구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미국에도요 지역학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고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 가면
아프리카에 대한 자료, 아시아에 대한 자료, 남미에 관한 자료,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시아에 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아시아 관련한 기관도 있고 5.18재단에서도 아시아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공정여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여행을 처음 시작한 게 30살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30살에 제가 외국을 나가본 건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왜 가게 됐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해서 여러 해 동안 했던 일이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정신할머니들 1000회 집회를 맞이하게 되죠. 할머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증언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금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 사과를 요청하고 국제사회에 배상을 요청하는 정신할머니에 대한 문제를 제가 돕는 일을 같이 마음을 내서 하게 됐어요.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물음들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전쟁이 뭐길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유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가는 무엇이길래 이 진실을 이토록 명백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국제사회 인정이 있고 심지어 자국 내에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의 국가는 이토록 개인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것인지, 진실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물음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할머님들을 통해서, 책이나 이론이 아니라 할머님들을 통해서 우실 때마다, 쓰러지실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간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전 세계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국제전범재판, 일본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재판, 진실의 재판, 시민의 재판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해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의 시민들이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취하고 그 증언을 경청하고 기록하고 판결하자,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날아왔어요. 일본 동경 한가운데 야스쿠니 신사가 있죠.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전범들의 위패를 모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같은 곳이죠. 바로 그 건너편에 한국의 세종문화회관, 서울로 치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큰 강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매일매일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또 배심원들이 있고 변호인단, 검사단 뭐 이렇게 법정이 갖추어져서 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그 앞에는 일본의 우파들이 이 법정을 지금 방해하려고 린치를 하려고 차를 대기하고 계속 확성기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사실 일본에 처음 갔을 때 한국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실망했어요. 지하철 표지판도 종로랑 똑같고요. 교통 표지판 색깔도 똑같고요. 기차역에 있는 안내문 하나, 화살표 하나도 한국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도로교통 체계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여기가 도대체 인천인지 종로인지 어딘지가 구별이 안 되죠. 사람들 얼굴도 똑같잖아요. 일본 지하철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 시차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그 3일을 지내는 동안 이 비슷한 풍경을 가진 두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당 위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시다가 쿵 하고 쓰러지셔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시면 그 뒤에 또 린치를 하겠다고 따라오는 일본의 그런 우익 차량들이 막 줄을 잇고 개량한복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린치를 당할까봐 비상이 걸리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너무 똑같은 풍경 안에서 너무 다른 두 개의 진실과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강단 위에서 증언을 하시다 쓰러지시는 할머니가 우리 김군지 할머니나 김학순 할머니, 우리가 아는 그런 할머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오신 할머니, 캄보디아에서 오신 할머니, 필리핀에서 오신 할머니, 중국에서 오신 할머니, 이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랑 똑같은 증언을 하시다가 울고 혼절하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시고 실려가시는데 쿵 하고 쓰러지실 때 제 마음 안에 무언가 어떤 경계가 쿵 하고 무너지는 걸 느꼈던 순간들이었어요. 왜 나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을까? 이게 왜 한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했을까? 물론 어디선가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배했다는 걸 들었죠.
하지만 우리의 아픔처럼 그 아시아의 아픔이 제게 다가온 적이 없었고, 내가 아시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아시아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는 걸 그날 처음 제가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때 대학원에서 NGO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그때 마침 인권대사를 하셨던 박경수 선생님이 한국에 처음 오셔서 수업을 하셨는데요. 베트남 정치경제사를 수업하고 나면 저희 강의 끝나고 리플렉션 하는 시간에 피드백을 하다가 다 물었어요. 태국 정치경제사 근현대사를 배우고 나면 그 시간에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어떻겠어요? 라오스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지난한 아픔을 지나고 학살의 시간을 지나고 고문의 시간을 지나고 독재의 시간을 지났는데,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버마 뭐 이름만 대도 다 떠오르는 그런 나라들이 그때는 중동까지는 제 마음이 아직 이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세계 지도는 미국과 유럽 중심에, 그리고 호주가 이렇게 섬처럼 떠 있고, 남미나 아프리카는 있지만 흐릿한 존재로 있고요. 중동은 정말 제가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그런 정도였었어요. 아시아에서 왜 인도차이나 반도가 인도차이나인지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것, 내가 아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것, 왜 우리는 아시아의 아픔에 대해서, 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 묻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왜 도대체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걸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존경하나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죠.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시해.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시해.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본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은 일본을 무시해요. 너무 똑같이 서로 무시해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무시하고요. 네, 태국이 베트남을 무시하고요. 인도가 파키스탄을 무시하고요. 스리랑카를 증오하고요. 너무 이상하게도 아시아는 서로 무시해요. 그리고 여러분 국제교류센터죠. 여기가 국제교류센터에 딱 교류하러 왔더니 딱 왔는데 다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렇게 라오스, 뭐 태국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국제교류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다문화센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분들에 대한 분류는 우리가 다문화, 이주 여성 혹은 이주 노동자라고 분류를 하지, 국제사회 혹은 국제교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라는 말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한 겹 한 겹 들어가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여행을 통해서, 여행 안에는 그 마음의 지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우리의 여행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행이라는 좁은 범위를 좁혀가지고 여행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공정여행을 하면서는 나누고 있어요. 공정자 띄고요. 공정자 띄고 여행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잘 보이시나요? 네.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런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이거 지금도 아시네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떠나라를 집중해서 듣고요.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집중해서 듣는 액센트가 있는 이제 그런 그 하나의 카피였죠. 우리에게 여행은 떠나는 것, 자유로운 것,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휴식? 휴식. 쉬는 거. 네, 휴직하면 휴식하죠. 네, 그런 거고요. 또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요? 네?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 그런 것도 떠오르죠. 네. 그럼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500만 원, 이미지 피스에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어요. 저희가 500만 원 혹은 한 달의 시간을 준다면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세요? 제가 내일 표를 끊어드린다면 호주, 유럽, 인도는 200만 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안 쓸 수 있죠. 네, 또.
남미는 600만 원 정도 있어야 네, 가 있을 수 있어요. 보태야 돼요. 네. 또 아프리카도 600, 700 되죠. 왜 남미와 미국을 가는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북미를 가는 것과 중미, 남미를 가는 게 아주 밑에 쪽을 가지 않으면 큰 차이가 안 나요. 아프리카도 유럽이랑 마일수는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왜 아프리카와 남미는 비행기표가 200, 300을 할까요? 경유해서 가야 되기도 하고요. 또 노선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근데 한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생겼어요. 세계 일주 크루즈를 탈 때요. 그 크루즈가 큐바에 들어가면 미국은 입항할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큐바가 적성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시리아 도장이 있거나 레바논 도장이 있으면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권에 여러분 이스라엘 도장이 있으면 중동 지방의 다른 나라를 입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을 입국하려고 할 때 여권에 레바논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 도장이 있으면 미국에 입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행은 자유고요. 여행은 떠나는 것인데요. 비행기 노선 하나, 또 비자가 발급되는 과정 하나, 내가 그 나라 입국하는 절차 하나도 전부 정치와 경제와 이 국가 또 국제 관계의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최초의 패스포트를 발급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 시절에 로마가 굉장히 제국이 넓었잖아요. 터키도 로마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전부 로마였잖아요. 이탈리아에서부터 그 먼 나라 중동까지 전부 로마였는데 대로마 제국 시절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제 그 전방에 있는 여러 나라를 탐방하러 갈 때 패스포트를 딱 발급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는 대로마 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이에요? 광주말로 한번 해보시죠. 무슨 뜻이에요? 너 이 사람 건드리면 죽어 이런 뜻이죠. 패스포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이 우리가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이 조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데가 일본이라고 해요. 자국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나라가. 그 다음에 미국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보내든 헬기를 보내든 자국민을 자국으로 수송하죠.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은 실제로 죽기도 했죠. 저도 독일에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독일 경찰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독일 경찰에게 돈을 빌려서 저거로 한국 대사관까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경찰이 이런 대사관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여행이라는 게 고대 시절에는 그렇게 누구나 하기 어려운, 지금도 우리가 자유로운 거 떠나는 것 같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세기 전, 3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더구나 여행이라는 것은 그랬죠. 이 시절에 여행이 고행이던 시절, 고생이던 시절에 한 여성이 18세기 여성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너무 다행이야. 올해는 더 이상 여행하지 않게 됐어. 여러분 제가 기차를 타고 오늘 광주로 오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제가 마차를 타고 광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마를 타고 광주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뿌리 깊은 나무에서 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가마를 1시간 타면 가마 체험이 재밌겠지만 가마를 이틀을 타고 3일을 탄다 그러면 그 여행을 다음 주에도 또 하고 싶을까요? 올 겨울에 이 추운데 또 하고 싶을까요? 마차를 타던 시절에, 도로가 없던 시절에, 이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던 시절에 여행은 누구나에게 고행이었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행을 나타내는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에 남성, 여성격이 있죠. 여러 언어에는. 근데 그 언어의 성별을 찾아보면 이 여행자라는 말의 성별은 거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9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성별을 택하고 있을까요? 남자. 왜 남성일까요? 옛날에 여행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직업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해양사. 네, 해양 탐험가, 또 군인, 또 상인, 무역상, 또 누가 있었을까요? 순례자, 성직자, 이렇게죠. 대부분 다 남자가 직업이었고 여자는 배를 탈 수가 없었던 그런 이제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 영어에서요, 순례자라는 말이라거나 탐험가라는 말 대신에
투어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시대가 처음 영어의 투어리스트, 관광객, 여행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험이나 탐험이나 순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투어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온 게 불과 두세 기밖에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글씨가 보이세요? 네. 눈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영국에서 젠틀맨이 되려면 유럽 문화를 좀 보고 이렇게 이탈리아의 문화나 르네상스 문화 이런 것들을 쭉 수렴을 해야 귀족 사회에서 성인식을 치르면서 귀족 사회의 어떤 반열에 오르는 그런 이제 교육이었던 거예요. 어학연수 안 하면 지금 취직 못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어떤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됐고요. 이때 그랜드 투어라는 이름으로 배를 빌려가지고 유럽을 순회했던, 그러니까 순례도 아니죠. 무화과게 옷 입고 무도회 하면서 배 타고 내려서 잠깐 구경하고 올라가고 이런 이제 여행을 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투어리스트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학연수나 방학 때 나갔다 온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인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그랑 투어를 마친 친구들은 돌아와서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많이 갔다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꼭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뭐라 그러죠? 대한민국은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 당시에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또 동시에 나오게 돼요. 패키지,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라는 관광의 탄생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농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농촌에서는 언제 쉬고 언제 일하죠? 겨울에는 쉬고 봄에 씨 뿌릴 때 일하고 뭐 노맬 때 일하고 뭐 여름에 뭐 일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쉬었는데 공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죠? 기계가 돌아갈 때 일하고 기계가 쉴 때 쉬고 조직된 노동과 조직된 휴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인위적인 리듬에 그동안 수천 년을 살아오던 리듬에서 노동의 흐름이 바뀌면서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데에서 그런 어떤 포드 생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인간의 육체 리듬이 바뀌는 게 나오죠. 이때 영화에서 또 다르게 출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베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허락받아 떠나는 휴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장님인 거죠. 사장님이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거고요. 월급이라는 돈이 있어야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쉬어야 하는 노동과 휴식의 구조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휴식의 시간도 누군가의 통제된 시간 속에 들어가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새로운 재생산과 재창조를 위한 여가라는 것으로 들어가면서 이 여가가 조직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대량 관광이라는 관광 상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여행에서 새로운 상품의 탄생, 마치 자동차가 생산되듯이 스마트폰이 생산되듯이 관광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품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또 하나의 인프라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철도의 탄생이었어요. 마차를 타고 다닐 때는 대량 관광을 할 수가 없죠. 마차가 한 번에 뭐 100대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묵을 만한 객관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철도가 운송의 속도를 그 10배 이상 빠르게 하고 운송의 가격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짧은 시간 속에서 갔다 오는 그런 놀라운 그 이동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빠르게 가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경하고 밥을 먹고 다시 차에 타서 돌아와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관광에서의 구경이라는 패러다임, 비지팅이라는 패러다임에 새로운 생산 양식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영화에서 이때 나오게 된 하나의 또 다른 단어가 사이싱, 구경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여행은 뭐였을까요? 경험이었고요, 만남이었고요, 배움이었고요, 교류였고 교환이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경으로서의 여행이라는 게 이 시절에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관광과 여행의 차이가 뭘까요? 관광과 여행의 차이. 애매하죠? 스케줄이 잘 짜여져. 네, 스케줄이 짜여진.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스케줄이 짜여진 여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관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관광 인류학자들은 거기서 뭘 한 겹 더 보냐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경할지를 시선을 조직화한 것이 관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주에 부산 다녀왔는데요. 부산에서의 주요한 관광지는 언제 개발이 됐을까요? 192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관광을 할 때 철도가 놓이고 조선 총독부 시절에 관광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부서가 그대로 그 관광과 식민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서가 그대로 문화관광부가 이관되는 그런 놀라운 한국의 역사가 있어요. 발리에 가면 보게 되는 유명한 관광의 시설들은 네덜란드가 여기를 통치하던 시절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발리를 얼마나 잘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크루즈가 뜨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위해서 발리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떤 폭포를 봐야 될지, 어떤 문화 공연을 봐야 될지를 동인도 회사, 그 관광의 그 식민의 최첨단에서 일했던 동인도 회사가 그 식민지 지배했던 총독부하고 함께 개발했고 지금도 우리가 가게 되면 여행하게 되는 그 과정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태국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가 어디죠? 푸켓이죠. 이것은 근대에 개발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R&B 정책에 의해서 미군이 동남아시아의 휴양지, 미군이 자신들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설구로 삼아야 될 휴양지 정책으로 거기에 모든 도로가 놓이고 숙박시설이 만들어지고 카지노가 만들어지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군락지가 만들어지면서 푸켓이라는 곳이 발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광의 역사라는 것이 누구의 시선에 의해서 조직되고 누구에 의해서 볼 것이 선택되고 누구에 의해서 동선이 짜여지는지가 이 관광의 역사를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예, 그렇게 막 자꾸 관광을 심각하게 들어가니까 이거 공정여행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여러분 500만 원 들고 가고 싶은 걸 물어보니까 제일 가고 싶은 거 1위가 어디였죠? 유럽이었죠. 근데 이게 20대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다 해도 50대에 물어봐도 똑같이 1위가 유럽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 30번 이상 다 가는 그룹마다 고등학생 200명에게도 물어보고요.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행사 직원 2030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예, 여행사 직원이면 여행의 빼꼼이죠. 그런데도 1위는 유럽을 차지해서 2위는 어디였을까요? 예, 미국, 북미 맞습니다. 3위는 어디일까요? 호주? 조금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캐나다 안 하고 4위는 어디일까요? 발리, 일본, 예, 아시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그 의심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럼 진짜 이렇게 가고 있나 여행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그 2007년에 국민 해외 실태 그 여행 실태 조사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1위가 어디였을까요? 아시아.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1위 중국이나 중국 계림에 가면 70%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관광객에. 2위는 어디였을까요? 네, 일본. 가까우니까 여름 휴가철이 되면요. 여행서적 판매 순위 1위부터 7위가 일본 책이 딱 나오게 됩니다. 3위는 어디일까요? 미국이에요. 2007년에 미국의 유학생 수가 인도와 일본과 중국을 내지만 한국인 1위를 차지했어요. 한 교포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어학연수, 조기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합하면 5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관광이 아니라 이제 방문이나 이제 여러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위는 어디가 나왔을까요? 태국, 5위는 필리핀이 나왔어요. 자, 앞에 순서 기억나시나요? 앞에 순서 중에 이 1위부터 5위까지에 들어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미국 하나가 있게 되죠. 재미있게도 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우리는 유럽을 가고 싶어하고 미국을 가고 싶어하면서 왜 우리는 여름휴가마다 아시아를 향하는 표를 끊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투어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하나투어를 통해서 여행을 나간 여행객 10만 명에게
왜 아시아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0.5%가 이 대답을 택했어요. 아시아를 여행했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싸고 편해서. 그러면 나머지 유럽을 간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왜 유럽 여행을 택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고 싶었고 또 경험하고 싶고 또 싸고 편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과연? 네, 유럽은 그렇게 싸고 편한 곳이 아니죠. 예, 거지처럼 살아도 하루에 막 7, 8만 원을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이 유럽이고 아시아에 가서 하루에 5만 원만 써도 정말 여왕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유럽을 갈 때는 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프랑스를 갈 때 여러분의 자세와 필리핀의 마닐라를 갈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떨까요? 옷을 고르는 자세가 어떨까요? 가이드북을 읽는 자세가 어떨까요? 예. 무언가 다른 차이가 있죠. 미국의 뉴욕을 간다고 할 때의 내 마음과 베트남의 하노이에 간다고 할 때의 내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긴장과 다른 여유와 다른 태도와 다른 정서가 존재하게 되죠. 아까 처음에도 지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우리 안의 유럽과 우리 안의 아시아라는 어떤 굴곡,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지도에 있는 골짜기와 보물이가 우리 안에 마음의 지도에 있는 빛과 그늘이 세상에 있는 실제적인 그 빛과 그늘을 넘어선 어떤 경계가 우리 마음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요, 저희가 책을 쓰면서 이집트에 관련된 박물관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집트하고 막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나온 사진이에요. 어디 인물이죠? 예, 그런데 이 사진의 출처를 저희가 책에는 못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형박물관 자료였던 거예요. 실제로 대형박물관에서 미이라라는 영화를 찍었을 정도로 대형박물관에 이집트 유물이 많죠. 제가 재작년에 이탈리아를 갔는데 바티칸 박물관도 세계 3대 박물관에 속하죠. 바티칸 박물관도 1관이 이집트 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이집트는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나 봐. 집에 있는 건 다 유물인가 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유물이 많아도 이집트에 아직도 카이로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세계에 가장 그 가치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이 소장돼 있어요. 그게 2개의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돌이 돼서 언어 해석.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영어 공부를 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의 이름이거든요. 로제타 스톤 발굴 200주년 학회를 카이로 박물관에서 하는데 카이로 박물관에서 관장이 대형 박물관에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가 그 학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로제타 스톤 유물을 반환할 수 없다면 빌려라도 주십시오. 저희가 잘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형 박물 관장이 이렇게 편지를 다시 보냈대요. 친애하고 존경하는 카이로 박물 관장님, 저희가 로제타 스톤이라는 이 존귀한 세계의 유물을 정말 빌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 유물의 가치와 보존 방법을 잘 몰라서 훼손할까봐 도저히 빌려드릴 수가 없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네,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유물인 이것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심포지엄으로만 하고 영국에서는 그 해에 그것을 특별 전시를 하면서 그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아가는 그런 특별 전시회를 했다는 아이러니컬한 경험이 있는 거죠. 이제 FTA 통과가 되고 나면 저작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민들까지 옥죄어오는 어떤 구조, 서양 지식,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제타 스톤을 뭐 돈을 주고 샀든 약탈을 했든 그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소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대형 박물관이나 또 프랑스의 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뮤지엄 샵이 있어요. 거기에 로제타 스톤, 영국 같은 경우 로제타 스톤 지우개도 있고요, 자도 있고요, 뭐 메모지도 있고 마우스패드도 있어요. 이 유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근원을 찾아서 들어간다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박물관이라는 것의 전시가 갖는 어떤 폭력의 구조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